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불안장애까지는 아니고 그런 증세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전 중학교는 남녀 분반, 고등학교는 기숙사 남고 나왔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주변에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저는 기숙사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논이랑 밭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여성이라면 매점 아줌마 그리고 담임 선생님 정도 이렇게 있으셨는데 거의 6년여 만에 여자랑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 상황을 많이 곱씹더라고요. 맨날 남자들끼리 지낼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여간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증상들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렇게 사회불안장애는 비슷한 일상을 보내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구를 봐도 18세 이후 부근에서 사회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확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18세부터 24세의 시기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청소년 시기에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됐다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정해진 스케줄 없이 혼자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고등학교처럼 구조화된 상황이 아니라 낯설은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회공포증이란 것은 사람들로부터 회피해 있거나 자기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성향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회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학교를 가거나 낯설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불안감이 드는 것이죠. 사회불안장애는 사회공포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대인기피증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영상에서는 그냥 사회공포증이라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저한 공포와 불안을 지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 좋게 평가할까봐, 이런 나의 불안을 남한테 보여줄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마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있기는 해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과도하고 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사회공포증이 되는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약 40% 정도가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는데요. 평생 유병률은 3에서 13% 정도로 조사마다 다르지만 비교적 높은 편의 정신장애고요. 남성이랑 여성의 비율은 연구마다 다 다른데 어떤 연구는 6대4, 어떤 연구는 4대6, 그리고 5대5 이렇게 돼서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문화권마다 사회공포증이 조금씩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양과 약간 다른 타이진 코프쇼라는 사회공포증이 있고요. 한국어 그대로 번역하면 대인공포증이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냄새 날 것 같다. 나의 눈빛이 남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 내 몸에서 땀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남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는데 확실히 눈치라는 문화가 있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또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가 있는 것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 연구는 7개국 6,000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포증에 대해서 연구한 것인데 이 표는 사회공포증의 증상을 17항목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지 나타나는 표예요. 차례대로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그리고 미국, 베트남 이렇게 있는데요. 동양에 한국이 조금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하여간 자세히 보시면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권위적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긴장되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다고 체크했고요. 근데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싸잡아서 그냥 서양 문화권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문화권에서는 5위, 4위, 5위입니다. 동양이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서양 문화권에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3번, 내 자신이나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긴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양 국가들은 이 3번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공포스러워하죠. 이렇게 문화별로 사회공포증에 대한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옆집 아저씨 보고 하이 피터 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녕 철수 이러면은 뭐 싸우자 이런 느낌이죠. 하여간 이렇게 문화권마다 사회적 상황에서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공포증이 왜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포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는 강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호감과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결국 완벽해져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습관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식을 한다고 해서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의식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목소리가 떨리고 불안해하고 심장이 더 두근거리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실수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인지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클락과 웰즈의 인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딱 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어렵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발표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고 평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으로 딱 들어가면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역기능적인 신념이 퉁퉁퉁 하고 튀어나옵니다.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타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인정을 받아. 내가 불안해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면서 머릿속에 가득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자그마한 자극이라도 그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실을 잠깐 나간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화장실이 급할 수도 있고 급한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의 발표가 지루해서 나간 것으로 인지 왜곡이 돼요. 이러면 첫째,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나타나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도 두근대고 그냥 발표도 망했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전행동이 나타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면서 타인과 눈을 안 마주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반응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일부러 아이 컨택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자신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주의가 자신에게 향해지기 때문인데요. 계속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자신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발표도 제대로 못할 거고 집에 돌아가서 반추사고를 더욱더 하게 됩니다. 반추사고는 쉽게 말하면 계속 곱씹는 거예요. 자신이 잘했던 부분이 아니라 못했던 부분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불킥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죠. 회피를 하니까 그 공포와 불안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 인력이랑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클릭한 건 아니잖아요. 혼자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쉼호흡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뇌에서 코르티졸을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심장은 두근거리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각성하게 되어서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는 인간이 위협을 마주했을 때 오래전부터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프로세스예요. 맹수를 보면은 일단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 오면 체내에 비축된 에너지를 빠르게 연소하기 위해서 호흡을 얕고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안이 오면은 이런 원시적인 생존 프로세스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횡격막 아래에는 미주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안정시켜주는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을 움직이는 깊은 호흡을 하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흥분된 교감신경계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전한 상황이다. 내 앞에 나를 해치는 맹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는 것이 불안 반응의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을 하는 가이드라인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온몸에 힘을 다 뺀 편한 상태에서 들숨과 날숨을 20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큽니다. 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조금이라도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죠. 저도 맺고 있는 관계가 모두 다 순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선수인 정치인들도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인정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면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 만족시키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좀 편히 살려면 미움받을 용기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 중에 잘못된 것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어차피 둘은 나를 싫어하고 일곱은 관심도 없고 하나는 나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특히 관계의 문제가 그렇거든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10명 중에 1명은 나를 좋아해주고 2명은 나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 좋아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인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노출 치료입니다. 사실 불안장애나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지치료를 해도 결국에 치료의 끝은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노출의 핵심은 불안을 일으키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내가 예상했던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직접 부딪혀 나가면서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불안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직면하는 환경이 개인한테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자칫 치료 과정에서의 동력을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5개도 못하는 초보자한테 벤치프레스 100kg 들라고 하면 못 들잖아요. 아마 다시 운동 가기도 싫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더 어려운 영역으로 도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팔굽혀펴기 5개 정도 한다면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10개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누군가 나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 강아지 앞에 앉아서 발표를 해보고 강아지가 조금 적응이 되면 가족들 앞에서도 해보고 가족들도 괜찮아지면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들 앞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최후의 단계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단식의 노출이 필요하겠죠. 하여간 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어려운 단계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저는 이상 마음대로였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